쌀쌀한 가을 바람이 부는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김밥집에 지병치료제를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 앞에서 목격한 장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이런 노망든 노친네를 반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경찰 신고조차 거부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가을 저녁 6시 반, 강남역 사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외투깃을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서유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오전에는 신입사원 교육을 3시간이나 진행했고 오후에는 분기 결산 자료를 검토하느라 점심도 거른 채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뻐근했고 발목은 욱신거렸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인사평가 기간이잖아. 요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서유는 순간 멈칫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별 뜻은 아니고. 가정 있는 직원들 보면 다들 그래. 애 키우고 시댁 챙기고 그러다 보면 일이 손에 안 잡히지. 부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 일에 집중 못한다고요? 그럼 가정 없는 사람만 승진하라는 얘기인가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올해 인사평가가 좋지 않으면 승진은 또 미뤄질 거예요. 작년에도 경력 단절 후 복귀라 아직 적응 중이라는 평을 받았죠. 결혼하고 출산휴직 다녀온 게 벌써 3년 전인데 여전히 그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 약국 진열대에 영양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떠올랐거든요. 한 달 전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값이 부담스럽다며 한 달치만 처방받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약은 꾸준히 드셔야죠. 괜찮아. 김밥집 장사하면서 약국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워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그 뒤로 어지럼증이 심해지셔서 가게 일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유는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약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혈압약이랑 당뇨약 한 달치 살 수 있을까요?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영양제나 건강식품으로 괜찮은 거 있을까요? 약사는 친절하게 여러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서유는 혈압에 좋다는 오메가3와 당뇨 관리용 영양제를 골랐어요. 합쳐서 8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시어머니 건강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예쁘게 부탁드려요. 서유는 포장된 쇼핑백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무릎 위에 올려둔 쇼핑백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선물 하나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김밥집에 들러야지. 어머님 깜짝 놀라시겠다. 창밖으로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마다 작은 식당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허름한 시장 입구에는 노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저녁 9시 서유는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재혁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를 전하고 있었죠. 최근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한 건당 평균 500만 원에 달하며 서유는 구두를 벗으며 남편 쪽을 쳐다봤어요. 재혁은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늦었네. 응. 부장님이 자꾸 일 시켜서. 서유는 쇼핑백을 소파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재혁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거야. 영양제. 그 순간 재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어요. 또? 그 한마디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곤함,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짜증이요.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또야? 작년에 내가 사준 건강식품 아직도 안 드셨어. 서랍에 그대로 있더라고. 재혁은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지도 않은 채 계속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겨울인데 건강 걱정되잖아. 지난달에도 어지러워서 가게 문 일찍 닫으셨잖아. 재혁이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그게 엄마는 받기만 하는 거 불편해 하신다고. 자꾸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셔. 부담? 제가 진심으로 챙기는 건데 왜 부담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재혁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 마셨죠. 진심인 건 알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자꾸 뭘 사다 주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보이나 싶으신 거야. 서유는 쇼핑백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님 편만 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재혁이 물컵을 싱크대에 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내자는 거지. 괜히 그랬다가 또 예민해지시면 어쩌려고? 또 예민해지시면이라는 말에 서유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은 과거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2년 전 추석 때 있었던 일이요. 그때 서유는 시어머니께 고급 건강식품 세트를 선물했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50만 원짜리였죠. 시어머니는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살 돈이 어디 있어.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재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유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너희 형편에 그런 거 사올 여유 있어? 며느리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엄마 그게 아니라. 마음은 알겠는데 돈 문제는 달라.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주제 넘은 짓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후로 재혁은 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뭐 사드리려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때부터였어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간 개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가족 간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혁이 거실로 돌아와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효도도 정도껏 해야지. 받는 사람이 간섭처럼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정도껏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난 뭘 해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랑 방식을 생각하자는 거지. 엄마가 원하실 때 해드리면 되잖아. 서윤은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먼저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괜찮아만 되풀이 하시는 분이요. 당신은 어머님이 아프셔도 괜찮아요. 지난달에도 어지러워서 가게 문 닫으셨는데. 재혁이 눈을 감으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프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엄마는 어른이시고 당신 몸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셔. 그 말이 서윤에게는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인데 어른이라고 방치하라는 건가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뉴스였어요. 경기도 한 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던 70대 노인이 사기 피해를 입어 서윤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뉴스 속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시어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먼저 씻을게. 내일 아침 일찍 회에 있어서. 그는 쇼핑백을 한번 쳐다보고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쇼핑백 속 영양제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병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이거 하나 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 또 불편해하시면 어쩌지? 괜히 또 눈치 보이고. 가족 분위기만 어색해지는 건 아닐까? 서윤은 영양제를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드려야지. 이건 사랑이잖아.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 사기, 가족 갈등, 금전 문제.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수요일 점심시간 서윤은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중앙시장까지 왕복 택시비가 2만 원 정도 들거였지만 버스로 가려면 환승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오늘은 어머님께 약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앙시장 입구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서윤은 무릎 위에 올려둔 쇼핑백을 내려다봤어요.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택시가 시장 입구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냄새,
튀김기름 냄새가 뒤섞인 시장 특유의 향이었죠. 생고등어 5,000원.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 떡볶이 3,000원. 어서 오세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좁은 통로를 오가며 흥정하고 할머니들은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허름한 간판들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죠. 서유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좌우로 30개쯤 되는 가게를 지나쳐 갔어요. 옷가게, 신발가게, 채소가게, 정육점. 그리고 골목 끝자락 작은 코너에 인인의 김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폭이 서너 평 정도 되는 공간에 유리 진열대 하나와 좁은 주방이 있었습니다. 진열대 안에는 김밥, 유부초밥, 떡볶이, 순대가 놓여 있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정인이가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위생모를 쓰고 허리에는 낡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6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이모, 이 김밥 언제 만든 거예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지금 막 만든 거예요. 속재료도 방금 볶았고요. 시어머니는 작은 접시에 김밥 한 줄을 조금 덜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시식용이었죠. 손님은 한 입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내 씨 손맛이야. 이거 2줄이랑 유부초밥 한 팩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비닐봉지에 음식을 담아주는 모습을 보며 서유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어요. 류마티스 때문에 무릎도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새벽부터 서서 일하시는 거였죠. 손님이 나가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서윤아.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는? 점심시간이에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서윤이 쇼핑백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애야, 이런 것까지. 약이에요. 어머님 드시라고요. 지난달에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신 거 다 떨어지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쁜 것 같으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유는 그 표정을 보며 어젯밤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옆 채소가게에서 아주머니 한 명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인희야, 며느리 왔네? 네, 잠깐 들렀어요. 서윤이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효녀다, 효녀야.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톤이었죠. 서윤이 돌아서려는데 옆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며느리 잠깐만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이내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무슨? 아니 그게 요즘 젊은 손님 하나가 자꾸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말투도 험하고.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떤 손님이요? 30쯤 됐나? 키 크고 머리 긴 여자요.
처음엔 김밥 사러 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와서 이내 씨랑 뭔가 얘기만 하고 가요. 근데 얼굴이 험악해.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혹시 엄마님이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물어봐도 괜찮다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은 안 괜찮아 보여요. 요즘 손 떨리는 것도 자주 보이고. 서윤이 김밥집 쪽을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고 있었어요.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죠. 오늘은 조금 늦어요. 네, 알아요. 그래도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아, 점심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님은요? 나도 먹었어. 걱정 마. 하지만 주방 한쪽에 놓인 컵라면 용기가 보였습니다. 겨울한 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운 거였죠. 서유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겠니?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좀 피곤한 것뿐이야. 서유는 더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단호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약 꼭 드세요. 그래, 고마워. 서윤이 골목을 나서는데 뒤에서 생선가게 아저씨와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이내 씨 얼굴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저번에도 그 젊은 여자가 와서 고함 지르는 거 봤어. 근데 이니 씨가 그냥 참더라고. 서유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각자 가게로 들어간 뒤였어요. 시장 입구로 나오며 서유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그래도 드릴게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틀 후 금요일 오전 11시 서유는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네, 지금요? 남편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긴급 회의라 당장 들어와야 한대. 지금 가족끼리 약속이. 무슨 소리야? 회사가 먼저지. 빨리 와야 해. 재혁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봤어요. 미안해.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내가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전해줘. 서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어요. 서유는 혼자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점심시간 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죠. 서유는 인인의 김밥 간판이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장난이에요.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기다려. 내가 몇 번을 기다려줬는데. 서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가까워질수록 고함 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렸죠. 김밥집 문 앞 5m 지점. 서윤은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165cm 정도, 긴 생머리에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진열대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온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나를 속여. 약속은 왜 했어? 젊은 여자 한유진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시어머니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났지만 진열대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주에는 꼭.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랬고 지지난달에도 그랬잖아. 한유진이 진열대 위에 김밥 접시를 쳐냈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김밥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허리를 굽혀 주우려 했지만 한유진이 그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돈이 먼저지, 돈이. 서윤의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한유진이 시어머니의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김밥이나 만드는 주제에 어디서 돈을 떼먹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어요. 한유진의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찰싹. 소리가 가게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윤의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선명한 소리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왼쪽 뺨에는 하얀 피부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선반 위 김밥 재료들이 덜컹거렸어요. 뜨거운 국물 냄새가 싸늘한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유진은 여전히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그 눈동자 속에는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급함, 불안,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에요. 서윤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오늘 아침 싼 샌드위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려고 준비한 거였죠. 도대체 왜? 저 젊은 여자가 어머님을 때린 걸까요?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유진이 휙 돌아봤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한테 손찌검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 신고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윤의 손을 움켜잡았어요. 서윤아, 하지 마. 제발 그냥 가거라.
시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뺨에 손자국은 점점 더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제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의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유진이 비웃으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네, 시어미가 뭘 했는지나 알아봐. 그럼 누가 피해자인지 알 테니까.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휘저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300만 원 준비 안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지? 한유진은 서윤을 한번 흘러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골목에 울리며 멀어졌어요. 옆 가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 야채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머니.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안을 들여다봤지만 누구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니 씨 괜찮아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오해가 좀 있어서. 서유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요. 어서요. 안 돼.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예상외로 강했어요. 경찰 부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김밥과 떡볶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로 시어머니의 깨진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서윤은 그 모든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날 김밥집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김밥을 걷어내며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잡는 순간 그 팔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 느껴졌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요. 어서요. 서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시어머니 뺨에 붉은 손자국이 점점 더 부어올랐거든요. 입술 끝이 살짝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안 돼. 시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놀란 것뿐이야. 어머님, 이게 괜찮아 보여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는데. 서윤이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112를 입력하려는데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예상치 못한 힘이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안 돼. 절대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을 넘어 절박함이었죠. 왜요? 폭행당하셨잖아요. 신고해야죠. 제발. 내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잘못이 뭔데요? 맞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잡한 일이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안경다리 한쪽이 휘어져 있었어요. 그걸 억지로 펴서 다시 썼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니 씨, 진짜 경찰 불러야 해. 그 여자 완전히 미쳤어. 생선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세상에 노인한테 손찌검을 하다니 말이 돼? 하지만 떡집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괜히 일 키우면 이내 씨만 더 힘들어져요. 요즘 젊은 애들 무섭잖아.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도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는 눈빛이었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다들 나가줘. 가게 정리해야 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가게로 돌아갔어요. 서윤과 시어머니만 가게에 남았습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김밥을 주워 담았어요. 손에 소스가 묻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깨진 접시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돈을 빌리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감당할게. 내가 알 필요 없어. 어떻게 알 필요가 없어요? 맡고 계시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알면 다 끝나.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재혁이가 걱정할 거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섰어요. 골목을 걷는 내내 뒤를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7시 서유는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재혁이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회의 중인데. 여보, 어머님이 맞았어요. 시장에서 젊은 여자한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맞았다고? 경찰 신고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절대 하지 말래요. 당장 와봐요. 경찰은 불렀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못 불렀어요.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잘했네. 서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잘했다고. 괜히 시끄럽게 하면 엄마만 더 창피하셔. 동네에 소문나면 장사도 못하시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맞았다고요. 알아. 그래도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나설 수 있어? 그게 효도야. 어른 체면 지켜드리는 게. 서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체면이요? 맞고도 참는 게 체면이라고요? 당신 진짜 어머님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래서 엄마 뜻대로 해드리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도 없고 일단 기다려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유는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밤 10시 서유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알면 다 끝나.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노인 폭행 신고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법률 정보가 떴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정말로 신고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남편은 옷을 벗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 남편도 걱정은 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유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말리셔도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주말 토요일 아침 서유는 잠에서 깨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걸었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재택근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봐요. 안 받으시는데. 남편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나중에 할게. 지금 보고서 작성 중이야. 나중이 아니라 지금요. 혹시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더니 한참 기다렸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으시네. 가게 일하시느라 바쁘신가 봐. 토요일 오전 8시에 가게 일이요. 말이 돼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덮으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도 없잖아. 일 끝나면 저녁에 가볼게. 저녁까지 기다리라고요? 여보, 제발. 나도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 망하면 나 잘릴 수도 있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유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안 한다면 자기라도 해야 했어요. 택시를 타고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9시 30분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말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김밥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시장 입구 파출소로 향했어요. 작은 파출소 안에는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제 시장 안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신고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아직 신고는. 그럼 피해자분이 직접 오셔야 해요. 본인 동의 없이는 CCTV 열람이 안 됩니다. 서유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망스러웠어요.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피해자분이 진술 거부하시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피해자분을 설득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방법이 없었어요.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진열대를 닫고 있었어요. 어제 뺨의 손자국은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왔니? 재혁이는 혼자 왔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그만 들어가. 손님들 오는데 민망하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다시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서윤은 할 수 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어제 그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며느리 잠깐만요. 서윤이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일. 이니 씨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럴 줄 알았어. 저분이 원래 그래요. 무슨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젊은 여자가 와서 고함 지르는 거 봤거든요. 한 달 전에도요? 네. 그때도 이니 씨가 괜찮다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요즘 돈 문제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사가 예전만 못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다른 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은행 가시더라고요. 매달 25일쯤 되면. 25일요? 네. 통장 정리하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서윤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도 지나가다 한마디 했어요. 이니 씨가 요즘 외상이 좀 늘었어요. 납품업체한테도 돈 밀리고. 원래 현금으로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거지. 갑자기 외상이 늘었다는 건 어디 급한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서윤은 모든 정보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반복된 사건, 매달 25일 은행 방문, 늘어난 외상.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시장을 나와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서윤은 은행 밖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협박, 금전 갈취, 반복적 폭행. 화면에는 각종 사기 사건 기사들이 떴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비밀 빌미로 노인 협박한 30대 여성 구속. 기사를 읽는 동안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서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몰래 주변을 관찰했어요. 김밥집 맞은편 떡집 앞에 서성이며 지켜봤습니다. 4시쯤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허리를 자꾸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을 벗어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추더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유는 빌라 입구에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2층 집 앞에서 멈춰 서더니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유는 황급히 골목 모퉁이로 숨었어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날 밤 서유는 노트에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말리셔도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일요일 저녁 6시 서유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혼자 갔을 때는 제대로 대화도 못했기에 오늘은 남편을 억지로 끌고 왔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오늘 축구 중계 있다고 했잖아.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서유는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동생 왔어? 47살 남편의 형 태식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운동복에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 여기 계셨어요? 서윤이 인사하자 태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녁 해주신다고 해서.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에 담요와 베개가 놓여 있었어요. 누워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와 콜라 캔이 흩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 너희 왔구나. 밥 먹고 가려무나. 어머님, 형님은 언제 오셨어요? 남편 재혁이 물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대답했어요. 오늘 점심때. 심심해서. 서유는 소파 쪽을 훑어봤습니다. 담요가 개켜져 있지 않은 걸 보니 최소 하룻밤은 잔 것 같았어요. 엄마, 형 여기서 재웠어요? 응. 어젯밤에 늦어서 그냥 재웠어.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뺨의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서너 가지, 계란말이. 혼자 사시는 분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푸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태식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생선이라도 구웠지. 서유는 부엌 쪽을 봤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후 내내 요리하느라 고생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태식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어요. 반찬도 계속 집어 먹으며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태식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 달 생활비 좀. 서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남편 재혁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 지난달에도 받았잖아. 그게 친구 빌려준 돈 아직 안 들어와서.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태식은 변명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가 최고야. 태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형님, 요즘 일은 안 하세요? 서윤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일. 하죠. 나 지금 사업 준비 중이에요. 투자자 만나고 그러느라 바빠요. 무슨 사업이요? 그게 온라인 쇼핑몰. 곧 대박 날 거예요. 엄마는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니까. 태식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서유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형님한테 계속 돈 주세요. 시어머니가 그릇을 닫다 말고 서윤을 쳐다봤어요. 큰아들인데 뭐 어쩌겠니? 그래도 형님 나이가 이제 47이잖아요. 알아. 근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유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 요즘 어머님이 돈 쓰시는 거 형님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놓고 서윤을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300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것도? 그건 아니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태식이랑은 상관없어. 알았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서유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마쳤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태식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태식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정말 잘 될 것 같아. 투자자가 관심 보이거든. 그래,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제일 좋아. 날 믿어주는 사람은 역시 엄마밖에 없다니까. 태식은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니에게 기대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착잡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보니까 좀 그렇지. 당신은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뭐라고 해? 우리 형인데.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서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는 태식에게 매달 돈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한유진에게 돈을 주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발견한 사실들을 적었어요. 형님 매달 생활비 받음, 시어머니 두 곳에 돈을 대고 있음, 한유진 300만 원 요구.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희생 뒤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걸요. 월요일 점심시간 서유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팀장에게 개인 사정이라고 둘러댔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뒀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를 먼저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외상 늘었다고. 아, 이니 씨 며느리 맞죠? 그게 지난달부터 갑자기 현금이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요? 한 20만 원. 매달 25일쯤 되면 꼭 외상으로 돌리세요. 그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25일. 서유는 그 날짜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25일만 되면 이니 씨가 은행 간다고 하시더라. 돈 찾으러 가신다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어떤 은행이에요? 시장 입구 그 중앙은행. 서유는 다음으로 김밥집 납품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장은 6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 인희네 김밥 며느리분이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어머님이 요즘 외상 많다고 들었는데요.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째예요. 매달 20만 원씩 밀리고 계세요. 전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밀리는지 말씀하셨어요? 물어봤죠. 근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워낙 오래 거래한 분이라 기다려드리는 건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서유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이니 씨가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돼서요. 사장의 걱정 어린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오후 2시 중앙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김 대리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연락한 거였습니다. 서유나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 계좌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 김 대리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그건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돼. 너도 알잖아. 알아. 근데 진짜 급한 일이야. 어머님이 협박당하고 계신 것 같아. 서윤이 간절하게 부탁하자 김 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확한 내역은 못 보여줘. 근데 힌트 정도는 줄 수 있어. 김 대리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인희 고객님, 최근 3개월간 매달 25일에 현금 인출하셨어. 50만 원씩. 강남역 근처 ATM에서. 강남역. 시장이랑 정반대 방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이야. 예전에는 1,000만 원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았어. 서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 3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건 매달 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었어요. 고마워. 이 은혜 꼭 갚을게. 은행을 나와 서유는 곧바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찾으신 ATM을 찾아야 했어요. 3번 출구 근처에 은행 ATM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처를 돌아보니 고급 카페와 네일샵, 의류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오셨을까요? 서유는 휴대폰으로 한유진을 검색했습니다.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다가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금요일에 봤던 그 여자와 비슷했어요. 계정을 들어가 보니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전 게시물에는 이 근처 네일샵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여기 10만 원짜리 네일 받았는데 완전 만족. 댓글에는 친구들이 돈 많이 버나 봐 라고 물었고 한유진은 히읗히읗 요즘 재미 좀 보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님 돈으로 네일 받고 명품 가방 사는 거야. 네일샵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직원들은 모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손님 한번 여쭤보려고요. 한유진이라고.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유진 언니요? 단골이시죠? 매주 오세요. 매주요? 네. 10만 원짜리 프리미엄 관리 받으세요. 돈 쓰는 거 보면 완전 부자 같아요.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매주 1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 거기에 다른 소비까지 하면 최소 50만 원은 쓰는 거였어요. 혹시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목요일 오후에 주로 오시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서윤은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은 이틀 후였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매달 25일 시어머니 강남역에서 50만 원 인출, 목요일 오후 한유진 네일샵 방문, 3개월간 1,000만 원 사라짐, 외상 누적 납품 업체 60만 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유진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계셨어요. 그것도 3개월 이상.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협박당하고 계신 걸까요? 서윤은 한유진 SNS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친구 목록을 보니 남자 2명이 자주 댓글을 달았어요.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둘 다 범죄 전력이 있어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야.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한유진 혼자가 아니라 일당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밤 10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서윤은 오늘 모은 정보를 다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어머님이 정말 큰일 당하고 계셔. 남편은 노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경찰 신고.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잖아.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섣불리 움직이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서윤은 더 이상 남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했어요.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한유진을 직접 만나는 거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서윤은 시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김밥집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서윤은 예비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열쇠였죠. 어머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먹다 만 약봉지와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라면 그릇이었죠. 서윤은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옷장과 화장대가 보였어요. 침대 시트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베개는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립스틱, 오래된 크림통, 그리고 통장 2개가 나왔어요. 서유는 손이 떨렸지만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시장 상인회 적금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30만 원. 두 번째 통장을 열자 숨이 멎었습니다. 중앙은행 보통예금 통장. 잔액 87만 원. 거래 내역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5일 마이너스 50만 원, 9월 25일 마이너스 50만 원, 10월 25일 마이너스 50만 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20만 원, 3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도 있었어요. 메모란에는 생활비, 병원비, 기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이 3달 만에 거의 사라진 거예요. 서랍을 더 뒤지자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크라프트 봉투였어요. 여러 겹의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증, 채권자 한유진, 채무자 정인희, 금액 500만 원, 이자 월 10%, 작성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월 10% 이자라니. 이건 불법 고리대금업이었어요. 500만 원에 월 10%.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만. 1년이면 600만 원. 원금보다 더 많이 내는 거였습니다. 차용증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증인란에는 낯선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어요. 아마 한유진 일당일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서윤이 중얼거리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차용증을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통장은 손에 쥔 채였습니다. 누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서윤아, 너 왜? 시어머니의 시선이 서윤 손에 있는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왜 들고 있니? 서윤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서랍을 뒤져? 이건 사생활 침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 걱정돼서 그래요. 차용증도 봤어요. 한유진한테 500만 원 빌리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다 봤구나. 왜 그런 여자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월 10% 이자요. 이건 불법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일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너는 몰라도 돼. 이건 내 문제야. 서윤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왜 저 여자한테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혹시 약점 잡힌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태식이 때문이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형님이요. 지난 5월에 그 애가 사고를 쳤어. 사업한답시고 남의 돈 700만 원을 써버렸거든. 그 사람들이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처음엔 내 돈으로 200만 원 갚았지. 근데 나머지가 모자라서 한유진이 빌려준다고 했어. 담보도 필요 없고 바로 준다고. 서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형적인 사채 수법이었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거잖아요. 알아.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근데 이미 돈을 받아버렸고 이자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석 달 동안 이자만 150만 원 낸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고요. 알아.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원금도 조금씩 갚으려고. 어떡해요?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쳐다봤어요. 가게 처분하면 돼. 권리금이랑 합치면 300만 원은 나올 거야. 어머님.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신 가게를 처분하신다고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그럼 저 애들도 더 이상 안 괴롭히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윤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신고하면 태식이 사기 사건까지 다 나와. 그 애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식을 지키려고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돈도 건강도 심지어 가게까지 포기하면서요. 형님은 알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그 애한테 말하면 자책할까 봐. 형님은 자책해야 해요.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서유는 주먹을 쥔 채 일어섰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피해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지키려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뒤에는 무책임한 아들이 있었죠. 그날 밤 서유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또 다른 편지 한 장. 그 편지에는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3년 전 날짜로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인희야, 미안하다. 내 아버지 수술비로 사채를 썼단다. 1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500만 원이 됐어. 집까지 빼앗길 것 같구나. 제발 도와다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태식 빚뿐만 아니라 친정 빚까지 혼자 떠안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한유진에게 500만 원을 빌린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하지만 그 돈을 갚기도 전에 태식이 사고를 쳤고 결국 두 가지 빚을 동시에 떠안게 된 거였죠. 서유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다 끝나라고 하신 이유를요. 친정 빚을 며느리가 알면 서윤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태식 빚을 알리면 형제 사이가 나빠질까 봐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모은 돈과 가게, 그리고 존엄성까지 잃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서유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이 편지. 시어머니가 휙 돌아봤습니다. 편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것까지 봤구나. 어머님, 저희 친정 빚까지 갚아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내 부모님한테 손 벌리게 할 순 없었어. 너희 관계가 나빠질까봐. 어머님. 서윤이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들의 관계를 더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오히려 침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목요일 오후 3시 서유는 강남역 네일샵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렸지만 서유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늘 한유진을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끝낼 거였습니다. 4시 10분 한유진이 네일샵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들고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어요. 서유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5시 10분 한유진이 네일샵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이 다가갔어요. 한유진 씨. 한유진이 휙 돌아봤습니다. 서윤을 알아보는 데는 몇 초가 걸렸어요. 아, 그때 그 며느리?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죠. 커피 한 잔 하면서.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유진이 비웃었어요. 할 얘기 없는데요. 정인이 씨한테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뭐? 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정당하게 빌려드린 돈이에요. 차용증도 있고요. 월 10% 이자요. 그게 정당해요.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고소할 겁니다. 고소? 한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요. 시어머니가 동의는 하셨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사도 안 돼요. 서유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협박 문자, 폭행 목격자 진술 그리고 서윤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유진의 SNS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이 사진들 다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피해자 돈으로 명품 사고화 생활하는 거요.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요?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늘부터 딱 일주일 드릴게요. 그동안 받은 돈 전부 돌려주세요. 원금 500만 원에 이자 150만 원. 총 65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일주일 안에 못 구하면 경찰서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 SNS에 있는 친구들도 다 조사받게 될 겁니다. 조직적 범죄로요. 한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일주일 후 이 계좌로 입금하세요. 안 하면 바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서유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한유진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무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시댁에 가요. 형님도 불러요. 오늘 다 끝낼 거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재혁, 형님 태식. 서유는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형님, 이게 뭔지 아세요? 서윤이 차용증 사본을 태식 앞에 놓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빚을 어머님이 대신 갚으시려고 빌린 돈이에요. 500만 원. 월 10% 이자로요. 뭐라고요?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앉아, 태식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유는 통장 거래 내역도 보여줬어요. 석 달 동안 이자만 150만 원 내셨어요.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서유는 친정 편지도 꺼냈습니다. 제 친정 빚까지 갚아주셨어요. 500만 원을요. 남편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빚을? 네, 3년 전부터요. 저희한테 손 벌리게 할 수 없다고 우리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렇게 혼자 다 떠안으셨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 때문에. 내가 한심해서. 태식아. 시어머니가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혁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비겁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안 괜찮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서윤아.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예요. 한유진한테 이미 경고했어요. 일주일 안에 650만 원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시어머니가 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서윤이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어머님이 갚으신 빚 형님이 갚으세요. 당장은 못 갚으셔도 돼요. 하지만 일을 구하세요.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구할게요. 뭐든 할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여보. 서윤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제 친정빚 갚아요. 500만 원. 제 적금 깨서 절반 낼게요. 나머지는 당신이. 그래.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낼게. 당연히 내가 내야지. 서유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 혼자 감당하는 일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함께 해결해요. 시어머니가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계좌번호 주세요. 서유는 빙그레 웃으며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다음 날 통장에 6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유는 그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가게 처분 안 하셔도 돼요. 500만 원.
시어머니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맙구나. 한 달 후 태식은 중소기업 경리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적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시어머니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들 되겠어요. 재혁과 서윤도 친정 빚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서윤 친정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어머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집안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비밀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가는 12월 서윤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선물한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희 친정까지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이닐씨 김밥이 제일 맛있어.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참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는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서윤은 가게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약을 사서 왔을 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만들 줄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요. 효도는 때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주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아직도 시어머니처럼 혼자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침묵하고 그 침묵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놀랍게도 진실은 언제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지붕 위로, 간판 위로, 골목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들어와. 김밥 싸줄게. 네, 어머님. 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김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김밥을 써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효도구나. 그리고 그날 눈 내리는 중앙시장 김밥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오해도 고통도 없는 진짜 가족의 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혹은 가족 간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